안녕하세요. 보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중 강연장 또 법당에서 강연을 시작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설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 이렇게 마주하고 뭔가를 전달하고 얘기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어떤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처님께서도 재행무상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다 뭐 이런 형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직면해서 하는 생각이라는 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나 하시겠지만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무상하다, 결국에는 끝이 있다, 결국에는 변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또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연재가 시즌 2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방송국에서 A와야 붓다를 주제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강연을 프로를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제는 나왔지만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미 뭐 일부 겹칠 수도 있겠지만 신문지상에서나 아니면 TV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 주제는 사실 큰 줄기는 동일하지만 뭐 일종의 외전에 해당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AI와 인공지능과 불교 또 붓다 그 주변 이야기라고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로 어쨌든 일부러 오셨으니까 물론 이 지금 내용도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일부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듣지 못하거나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총 3부로 진행되고요. 처음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I 시대 속의 불교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라도 되짚어보고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뭐 수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지간한 기술들은 이미 많이 소개가 됐고 많이 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근자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메타버스 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그래도 시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메타버스 속에 우리의 자아 그리고 그 자아 우리가 이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2, 3년 동안 뭐 본격적으로 글도 쓰고 많은 강연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뭐 이런 변화를 쭉 설명하는 걸로 그쳐서 되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불교인 또는 불교도 불교 수행자의 관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냥 막연한 형태로 뭐 지혜롭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그래도 좀 분석 틀, 또 나름의 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했었던 그 일종의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분석 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보는 관점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어떤 관점 하나를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에서 제가 뭐 거창하게 뭐 AI 부디즘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래서 AI 부디즘이라는 그 키워드 핵심어를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3강은 소위 이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혹시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 코로나 넘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좀 이제 방향이 다른 얘기일 수 있겠고요. 위드 코로나가 됐든 포스트 코로나가 됐든 이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고 또 총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 몇 가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소개해 보는 걸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질문 받고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들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현장에서도 대답하고 이 강연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죠? 뭐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나요? 뭐 더 들어가도 좋아요. 그럼 이쁘죠. AI 시대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메타버스 속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많이 늦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뭐 현장 분위기도 모르고 하는데 숨도 좀 고를 겸 바로 뭐 인공지능 얘기 대뜸 하는 것보다도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뭐 간단한 이야기, 재밌는 얘기 하나 에피소드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절 인연. 뭐 신문이나 뭐 미디어에서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시절 인연이라는 말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시절 인연이 다가오면 자연이 부딪혀 깨져서 소리가 나듯 척척 들어맞으며 곧장 깨어나 나가게 된다. 이게 선관책진이라는 얘기가 어록이 있는데요. 우리 운서 주갱 스님이 모아놓은 선어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시절 인연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착착 들어맞아서 어떻게 진보하거나 한 걸음 내디디면서 자신의 공부가 됐든 사회 변화가 됐든 우리의 인연이 됐든 운명이 됐든 뭔가가 변화의 시절을 맞게 된다. 뭐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선에서 우리 제자들 또 수자들의 납자들의 수행 가행 정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책하시는 말씀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모든 게 다 시절 인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것도 시절 인연이 맞아서 오는 거겠죠. 꼭 저와의 개인적 인연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우환이 있거나 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오시죠. 나름 이 시간대, 이 공간에 또 멀리 있으면은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 모든 개인사의 모든 인연들이 소위 말해서 편안해하고 여기 올만하니까 오게 된 거죠. 그 모든 게 개합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 또 하필 이 순간에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연인 거죠. 원인과 조건이 탁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절 인연이란 말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스님이 왜 인공지능인가 난데없이 이런 의문을 지금 갖고 계신 분도 꽤 있으시라고 봅니다. 뭐 기회 있을 때 잠깐 제가 사석에서나 이럴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해인사승가대학에서 해인사승가대학에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사이자 지금 학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승가대학 시절도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을 거기서 다닌 게 아니라 거기서 살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도반 스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우리 스님들은 지대방이라고 있습니다. 지대방.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참선하는 이제 대방이 본방이 있다면 지대방 뒤에는 조그마한 형태의 그 대중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대방이 있어요. 그걸 뭐 정확치는 않지만 뭐 이렇게 그 참선하다가 피곤하니까 이렇게 기댄다, 뭐 지댄다 이래서 뭐 지대방이라고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지대방에서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그 시절에 이렇게 뒹굴면서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뭐 가끔 이제 법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죠. 뭐 선사들 흉내 내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우리 졸업 논문 주제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어떠다가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도 그럼 이 다음에는 깨달을 수 있겠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주목받았던 시대가 아니라 뭐 영화나 뭐 SF 뭐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주제였죠. 그래서 한참 웃고, 야, 그러면 우리도 인공지능 로봇
뭐 이렇게 방장 스님 모시고 이제 수행해야 될 날도 오겠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웃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가도 이제 인공지능한테 인가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막 이러면서 웃었는데 물론 그때 왜 웃었겠습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그게 언제 그런 날이 오겠냐 이거죠. 또 불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게 농담이 농담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인공지능도 깨달을 수 없을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불성이라 그러죠. 뭐 불성이 있을까? 그 얘기는 인공지능에도 정말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처럼 또 우리 유정 중생들처럼 그 불성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의문이. 그래서 그 질문을 선문답처럼 주고받으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해에 한번 졸업 논문으로 인공지능 불성 연구,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 뭐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써봤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운데 딱 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스스로 기특했다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질문을 던졌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뿌듯함도 뭐 잠시 안 가죠. 다 잊어버리고 뭐 살다 보면 저희도 바쁘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이제 뭐 정규 과정 다니고 밖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뭐 선방 다니고 뭐 하다 보면 다 잊게 돼요. 뭐 그런 질문들이 무슨 뭐 그 수행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질문 반문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언제였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서 간간히 인공지능 얘기가 자꾸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언론 매체나 뭐 영화 뭐 이렇게 해서 들려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산에 지금도 그렇지만 가야산에 살고 있었고 무슨 뭐 인공지능이 뭐 관심도 없었고요. 사실 중간에 뭐 한다고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어떤 뭐 스님이 전화 와서 뭐 국제학술대에 논문 좀 써달라고 했는데 그 주제가 재밌어요.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인공지능 시대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왜 난데없이 인공지능을 불교에서 관심을 갖지? 근데 그게 보니까 국제학술 대회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교수님들이랑 또 외국 학자들까지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왜 이걸 갑자기 하겠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거꾸로 그때부터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해서 보니까 2014년도부터 특히 2016년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업계, 학계나 이제 소위 말해서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딥러닝은 이제 뭐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고 인공지능 업계에서도 더 이상 기술 개발을 발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포기했다기보다도 연구소에서 국가나 대학에다가 연구비 신청을 하면 그쪽 대학이나 국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별로 신통치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안 해주고 뭐 그런 정도로 한마디로 꽁꽁 얼어붙었던 영역 뭐 이렇게 간주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 3, 40년 이상 지속되다가 그 인공지능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불렀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인공지능의 봄이 찾아온 게 2014년도부터 2016년에 이렇게 특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딥러닝이 개발돼서 그래요. 딥러닝이 개발돼서 그렇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술적인 내용들은 뭐 저보다 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실제 전문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개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혁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갑자기 전방위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게 꼭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공학이나 유전공학 쪽에서만 머무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전 영역에 걸쳐서 이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죠. 그래서
과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많습니다. 지금도 그게 또 명칭이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이제 나라마다 뭐 독일이나 다른 데에서도 뭐 무슨 2.1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을 붙이는데 어쨌든 하나 공통된 얘기는 이름이 어쨌을지언정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이 거대한 변화, 혁신에 대해서 모두 다 모든 선진국들 그리고 기술을 개발을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변화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전과는 변화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국가에서도 이제 뭐 나름 여러 가지 지원책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놀라웠어요. 이런 형태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벌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21년대까지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도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또 트렌드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물결로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트렌드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1, 2년 정도 반짝해서 끝나는 주목이 아니라 지금 벌써 제가 2014년 이후부터 지금 벌써 7, 8년, 좀 있으면 10년, 20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개발의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근데 핵심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변화는 아주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늘상 뭐 변화가 없는 시점은 없죠. 이 순간도 모든 건 변하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거의 혁명에 가까운 수준의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원 학위 시절에 던졌던 그 질문 하나가 지금 첫 장에 제가 시절 2년을 언급해 드렸는데 이렇게 딥러닝 기술의 개발로 말미암아 저도 어떻게 시절 2년에 어떤 개합이 됐는지 갑작스럽게 저도 많이 불려다니고 또 글도 쓰게 되고 하는 2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절 2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결정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님도 재행무상을 말씀하셨고요. 과연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 불교 공동체 승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불교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뭐 세계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뭐 무조건 흔히 하는 얘기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데 너도 나도 같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기술 개발만 하는데 박수 치면 될 일인가? 아니면 또 이 와중에도 소외된 심지어 뭐 5G다. 무슨 뭐 초고속 인터넷이다. 뭐 디지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 지구상의 대다수의 인구는 인터넷 구경도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런 정보 소외나 디지털 소외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적어도 불자라면 또 대승불교의 보살이라면 우려하고 고민하고 연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뭐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시작은 했지만 여기가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가 이제 내가 살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위에 보면 이렇게 사라봉이라고 사라오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꽤 높아요. 적지 않고 이제 제주도에는 산이라고 안 하고 산보다는 조금 야트막한데 그런 그 오름이라고 이름 붙인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제 언덕이나 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라오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저학년 때 이 동네에 올라다니면서
어, 친구들하고 많이 놀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이게 이제 해안을 맞닿아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저희 나라를 이제 식민지 사화했을 때 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일본 군들이 이렇게 진지 동굴을 팠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작가신 제 아버님께서 아버지하고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동네 포행을 산책을 가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 사라봉만 가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살 정도 됐을 때 이 사라봉 꼭대기 올라가면 여기 봉수대가 있는데 저희 앞바다가 흔히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제주항도 같이 보여요. 이렇게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 폐색이 이제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니까 이제 천황이 이제 전원 옥새 명령을 내리죠. 이제 거기서 장렬히 산화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은 제주도에 이제 마지막 항전의 최후 거점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투기가 폭격기가 날아오면 이렇게 진지동굴을 파서 여기다 포대를 숨겨두고 대공포를 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진지동굴이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 전역에 한 477개인가요?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진지동굴을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걸 조사도 하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제가 살던 그 사라봉 오르면은 이러한 동굴이 있었어요. 예, 여기서 근데 이게 그렇게 깊거나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담력 내기 시험을 여기서 많이 하고 했습니다. 들고 나오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복낙조라고 영주 십경이 하나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그 떨어지는 해가 장관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릴 때 여기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패망 직전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부역,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징집이 돼서 그 항만 공사를 하는데 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삽이랑 괭이랑 막 들고 나와서 항만 이제 그 비행기나 뭐나 또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강제 다 동원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몇 달 며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에서 올려다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을 했죠. 근데 이 제주항 쪽으로 이제 들어온 게 일본군함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미군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군의 연합군의 이제 커다란 상륙 함정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10살 된 저희 아버님이 봤을 때의 그 광경이라는 것은 이건 세상이 바뀌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커다란 배가 들어왔는데 그 상륙 함정이라죠. LST라 그러는데 그 갑판이 탁 열리니까 그 안에서 막 탱크가 나오고 막 공사용 군사용 트럭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요즘으로 불도저라고 하나요? 포크레인 같은 게 막 나오고 하면서 배 안에서 그런 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이제 걸도 모자라서 똑같은 공사를 사람들 동원도 하지 않고 미군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부역에 의해서 강제 징집된 우리 나라 사람 그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거 한 3, 4개월 할 일을 일주일 안에 다 끝내버리더라는 얘기예요. 뭐 당연하겠죠. 요즘 공사 기술로 했을 테니까. 근데 그 어린 우리 아버지 시선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구나. 그 어린 나이 눈에서 비친 그 광경만 보더라도 그 전력차라는 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도 아니고 기술 개발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러한 형태의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지금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격차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냥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고 과거의 생각 사유방식 고정된 가치관
선입견을 갖고 그냥 살아오고 만족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또 한 번 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차이를 만들어내죠. 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또 우리 마치 구한말 이후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듯이 그때 한번 우리 민족들이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한 번의 실수가 사실은 그 100년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죠. 40년대,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르기까지. 뭐 지금이야 저희들이 이제 뭐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뭐 세계 몇 위의 선진국이 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무수한 고통을 받았죠.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나서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는 개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많은 피해 희생을 치렀지만 그 차이가 놀랍게 그 15년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 또 현대화를 시작한 시점과 우리가 우리한테 그런 어떻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차이점이 15년밖에 안 난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일본은 문을 열었고 우리는 닫아 걸었을 때 그 차이는 일본은 저렇게까지 어쨌든 부강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여러분들 역사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그 유일하게 항전했던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하고 대항해서 전적이 어떻는지 아시죠? 용감하게 우리 조정의 정부군들이 못하는 일도 해난다고 저항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참혹하게 굉장히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정적 원인이 우리가 그 당시 일본군들보다 용감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정의롭지 못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형태의 전력의 열세라는 거죠. 총을 쓰는 총의 개념이 달랐고 총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동학군이 갖고 있었던 총이 1km도 못 나갈 때 일본군이 갖고 있는 총이 3km, 4km 나간다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계 정세, 돌아가는 변화 이거에 눈 감거나 둔감했을 때 그게 하나의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비극, 공동체의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한 세기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큰 변화도 그런 형태의 변화와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형태의 큰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뭐 두려움 하나 갖고 어쩌지 하는 당황스러움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 번의 실패 또는 한 번의 그러한 형태의 정리되지 못한 생각들과 그런 내분들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지금의 우리나라가 과거의 구한말의 조선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더 현명하고 또 오히려 이 디지털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급들, 소외된 나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보살의 마음으로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어제죠. 10월 17일 그제 보니까 벌써 전 세계 450만 명이 450만이에요. 전 세계 사망자가 그 세계 보건기구 공식 집계가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백신 구경도 못 해보고요. 지금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뭐 이 추가 접종 해서 또 부스터샷 뭐 선진국 일부 국가들 또 우리나라도 그 3차 접종까지 얘기도 하고 있고 그걸 접종 한 해 만에 그 갖고도 논란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 무슨 코로나가 안 들어가서 적겠습니까? 아니죠. 극히 일부의 백신 뭐 치료제는 아직 개발 안 됐지만 백신 구경도 못하는 나라가 전 세계 대다수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뭐 인터넷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지만 인터넷 구경도 못하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뭐 그래도 고통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인의 관점에서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일부 선진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처라든지 또 백신을 통한 형태의 대비로 인해서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와 충격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 단순히 아까 제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했지만 단지 4차 산업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코로나 팬데믹까지 같이 겹쳐서 이게 뭔가요? 이게 말 그대로 이중 충격이라는 거죠. 거의 더블 쇼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14년 또 2016년 딥러닝이 개발된 시점을 얘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세돌이 서울에서 2016년 알파고한테 패하고 와, 야 딥러닝이 대단하구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막 놀래고 수근수근하고 뭐 충격받고 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야 우리도 인공지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형태의 대비와 그러한 형태의 디지털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얘기하는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처음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 업계나 이렇게 디지털 업계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마치 우리 유럽의 패스트처럼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킬 거기 때문에 실제 셧다운 시켰고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잠시 잠정적으로 모든 게 일시 중지될 거다, 중단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죠. 이제 모든 산업이 멈추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제가 강연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그 증거죠. 오히려 온라인 디지털을 통한 형태의 비대면 뭐 언택트라고도 하죠. 이러한 형태의 개발 또 첨단 기술 이러한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우리 뭐 스카이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통화를 다 하잖아요. 외국인끼리도 뭐 그런 거 다 있지. 활용하지. 뭐 그 정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학교 수업 업무 또 일상적인 사교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이해했죠. 그냥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뭐 안 하면 안 할 수도 좋지. 그냥 직접 보면 되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디지털 부분이나 IT 부분에 그래도 일찍 정책을 많이 개발했고 눈을 뜨고 있어서 심지어 학교 수업을 디지털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년 전 저희들 잘할 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각 집안에 앉아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좀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와서 뭐 무덤덤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 그게 뭐 대수해야겠지만 굉장히 빠른 발전 속도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고 싶어도 못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하고 싶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데이터의 문제도 그렇죠. 컴퓨팅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 속도도 맞춰줘야 되죠. 지금 이 강연 자체가 그래요. 이거 뭐 유튜브야 뭐 다 있지만 유튜브가 됐든 다른 플랫폼이 됐든 인터넷을 속도, 이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러한 강연을 실시간으로 못합니다.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 있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과거의 옵션
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기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기술, 딥러닝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의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기술을 오히려 막연히 시간을 두면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최소 10년을 얘기합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최소 10년은 앞당겨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좀 너무 우습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이 기술의 거침없는 질주를 조금은 막아준다? 어쨌든 좀 이렇게 멈춰 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화시킨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트렌드로 조금 주목받고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 좀 그렇잖아요. 한번 관심 가지면 우우했다가 또 싹 사그러들고 그러는데 사그러들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딥러닝 뭐 그냥 전문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정도 알고 있다가 오히려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7, 8년 동안 계속된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첨단 기술, 인공지능 이러한 얘기들이요. 오늘도 바로 이런 자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자리죠. 저도 시절 인연이 이렇게 안 됐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그냥 가해산에 가만히 침착하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불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이중 충격을 주고 있다. 다 아시는 얘기인가요? 근데 뭐 이렇게 배우들이 다 아시는 얘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하기 어려서. 자, 이게 딥러닝인데요. 뭐 다른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요즘에 유튜브에 이것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딥러닝 치시면 제가 했던 강연도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프로그램을 일일이 짜서 알고리즘이라는 걸 짜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요. 이 딥러닝은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그 알고리즘도 짜줍니다. 어떻게 짜는지는 묻지 마시라는 거죠. 딥러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에서 어떤 계획을 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적화된 똑똑한 우리 아마존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직원들을 뽑겠다. 10년 전에. 그래서 비밀리에 알고리즘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존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 근데 이거를 뽑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두뇌로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최고가 된 인재들을 뽑겠다 해서 비밀리에 그 작업을 인공지능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맡겼는데 인공지능 결과를 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전부 남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딱 뽑아서 보니까 문제는 너무 성차별이 이건 보나마나 이건 발표하는 순간부터 미국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업 이미지만 거의 파탄이 나겠죠. 그렇겠다가. 그래서 차라리 그 이전의 모든 형태의 인공지능에 의한 신입사원 채용 선발 그 알고리즘 계획 자체를 아예 폐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얘기야 뭐 신문지상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겠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마존에서 그러한 형태의 딥러닝 인공지능에 의해서 의뢰했을 때
네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차별적인 남녀 차별적인 형태로 가치관을 가져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남자들만 온통 다 뽑아놨느냐. 그 이유를 그 과정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업계에서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얘기 부르던데요. 그 정확한 도출 과정을 몰라요. 문제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더 무섭고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인공지능에 관심 갖고 어떻게든 제어하거나 통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인 문제들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고양이가 고양일까요? 개일까요? 우리 애기들 보면 뭐 3살짜리, 4살짜리도 다 알아먹는 얘기인데 기계는 이 머신러닝이 개발되기 전에는 기계는 이러한 간단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비슷하거든요. 이 고양이가 생긴 저 털의 모습하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뭐랑 섞어 놓은 사진하고 구분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지만 갖고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다른 이미지 인식하는 기술 회사에서 이 딥러닝을 가동시켜서 해보니까 94%를 넘어서 97%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한 92%밖에 삶을 인식 못한다 그럽니다. 완벽하게 못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모든 사물들을 다 인식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기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니까 누가 운전해야 돼요? 기계가 하잖아요. 근데 기계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고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고 운전한다는 건 뭐죠? 인식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우리가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지기, 레이더나 라이다라는 걸 쏘아서 반사돼서 오면 이게 밖에 사람이 있네, 물체가 있네, 차가 오고 있네 하면서 그걸 피해가는 방식이거든요. 일종의 감지하는 거죠. 더듬어서 눈 감고 우리 이렇게 막대기로 더듬어 보면 여기 카메라가 있네, 우리 물통이 있나 하면서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딥러닝 시각 인식 기술은 뭐냐면요. 그냥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신호등도 보고 사람도 보고 자전거도 보고 해서 우리 사람이 피해 다니고 사람이 인식하듯이 기계에 눈이 달리는 거죠. 그냥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처럼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막연히로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보고 인식한다는 거죠. 사물을.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하고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불자님하고의 거리와 또 누군지도 충분히 우리는 얼굴 보면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정확히 뒤에 누가 앉는지 정확히 보면 알죠.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어떤 누군지 신원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술을 갖고 내 친구 찾아주기 그거 하려고 그걸 만들었대요. 내 친구가 딴 데 놀러 가서 여행지 사진을 찍으면 그 얼굴 형상을 기억해 줬다가 내 친구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알람으로. 네 친구 지금 어디 미국 가서 놀고 있어 하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쓰려고 그 기술을 도입했었는데 그 기술을 친구 찾아주기 하려고 쓰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뭐 암 진단 우리 방사능의학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다 이제 실업자가 될지도 모르겠죠. 기계가 훨씬 더 암 진단을 정확히 하니까요. 적어도 보는 이미지를 갖고는 인공지능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의료 인공지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딥러닝뿐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계공학 기술뿐만이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인공지능 하면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글에서는 죽지 않는 세상, 죽음의 문제를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 구글 벤처스에서는 인간은 최소 500살까지 살게 할 수 있다는 건 자기네가 자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예 인류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내죠. 타임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얘들 잠꼬대 하는 것 같죠? 저 웃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최근에 크리스퍼라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엄청나게 보급되고 있죠. 제니퍼 드나우든가요? 작년인가요? 제가 강연 하고 다니면서 그 여성 과학자 소개하고 다니는데 작년에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2명의 여성 과학자. 그 제니퍼 드나우드하고 한 분 좀 이름이 기억 안 나오는데 그분이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가타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편집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키 크고 운동 잘하고 IQ는 거의 160, 뭐 누구처럼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성 유전자 다 빼고 그걸 다 편집 마치 우리가 가위로 오려 붙이듯이 유전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암 태어나기도 전에 다 유전자 편집해 갖고 그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유전자를 다 편집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누구죠?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유방에 걸리기 전에 자신의 유전 인자 자체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 인자를 타고났다는 걸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죠. 일단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됐고요. 또 이걸 또 이런 형태 그 여배우 정도의 돈과 재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생로병사 이게 뭡니까? 일종의 고통의 하나의 분석 틀이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어요? 그냥 깨달으려고 출가했어요? 그냥? 그게 우리나라에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감성이 여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병들고 쇠약해지다가 끝내 죽게 되는 것,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병들고 죽게 되는 것,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다르타 태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감성에서는 그거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 특히 당장 내 아버지, 어머니야 뭐 일찍 죽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엔 죽는다는 사실,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사실, 이걸 알고서 출가를 결심한 거죠. 왜 출가를 결심했어요? 그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꼭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고통에 대한 응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불교는 결국 세상의 고통, 무중생들의 고통인 거죠. 이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말씀드릴까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갖고 이 생로병사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이 틀이 깨지는 거잖아요. 병이 안 걸리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고통받을 거 없잖아요. 근데 좀 이건 너무 유치한 얘기긴 하죠. 뭐 우리가 뭐 병이 안 걸려서 불행한가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죽지 않아서 꼭 불행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진 도핑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나온 잡지에서 나오는 건데요. 과거에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갑자기 잘하면 뭐라 그래요? 저 선수 도핑 테스트 해봐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약물 먹었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유치하게 약물 안 먹어요. 이상한 것들. 아예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해서 애초에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애초에 특정 스포츠에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나오게 하게끔 신체를 이미 유전자를 편집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는 도핑보다 더 끔찍한 사기 아닌가요? 근데 거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규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특정 선수들은. 이미 자기가 약한 근육이나 심줄이나 아니면은 그런 골격계를 변형시키게 만드는 거죠. 약한 부분들. 또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뭐 올림픽 금메달 그냥 따겠죠. 굳이 몸 상해가면서 약물 복용 안 해도. 지금에서 진 도핑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걸 한 예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고 그렇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인공지능만 그 딥러닝 기술이 있어갖고 인공지능에 국한된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한 예로 저도 지금 그 전통 사찰승가대학에서 학인들 스님들 가르치지만 이런 업계의 생명공학의 가장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이 선구자적인 사람이 조지 처치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인간 유전자를 전부 다 게놈을 그 해독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 염기설이 한 32억 개가 됩니다. 그걸 전부 다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또 그걸 USB 하나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갖고 이 모든 거를 분석해낸 정보를 DNA 하나에다 다 넣어서 이거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아프면 그걸 그 유전자만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후손들이 다른 유전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모든 형태의 내 몸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이 USB 하나에다가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요즘 최근에 연구한 게 뭐냐면 이 32억 개나 되는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하는 그 딥러닝을 가동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 여러분들 아는 어려운 한문이잖아요. 한문을 전부 인공지능이 해독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하고 유전자를 읽어내는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갖고 한문을 해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응용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죠. 학인들이 전혀 존중 안 해주겠죠. 왜? 이거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해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 어떤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유명하죠. 유발 하라리 같은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책들 보면 뭐 데이터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분 얘기로는 이전 세대에서 받았던 교육이 전혀 쓸모 없어지거나 무력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또한 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상도 못 해봤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형태의 학문적 노력들, 경험들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우리들 뭐 기계공학이 됐든 우리 재료공학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다 실험하면서 이러한 원소와 저러한 연소를 결합시키면 어떤 현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약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그거를 연구실에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어떻습니까? 시간과 노력이 투자 대비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돌려보면 더 최적의 결과를 빨리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질문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건 다 해버리면 이번에 여러분들 알려지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나라가 백신이라든지 또는 그 진단 씨앗 개발하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냈잖아요. 뭐 백신도 아마 조만간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이 조만간 이제 바로 출시될 것 같은데 그 진단 씨앗만 하느라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 당시에 진단 씨앗 개발을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줬어요. 우리 지금 이제 백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모자라서 백신 우리가 못 받아온다. 지금 우리가 한탄만 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단 씨앗을 내놓았을 때 전 세계를 우리가 다 보급하면서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 그 진단 씨앗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어떻다? 다 딥러닝 기법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빨리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이중 충격이 다른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따로 저 사건 따로 또 저런 영향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초연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연결되는 걸 차원을 넘어서서 융합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융합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계를 탈경계라 그러죠.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가 또 증거죠. 과거에 우리 이런 형태의 법회다 강연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대형 강의실 법회장에 뭐 좁게는 수십 명 또는 뭐 수백 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법회를 하고 이렇게 목탁 치고 뭐 다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처럼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적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온라인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과 참여자들과 같이 이 정보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들 이런 공간들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불렀죠. 요즘엔 사이버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한다. 뭔가를 뭐 우리 뭐 특정 그런 데서 뭐죠? 우리가 뭐 컴퓨터 한 대 구입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다음 날 우리 집 아파트 문을 탁탁 열고 두드리면서 주문하신 게 배송됐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우리는 너무 지금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좀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고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뭔가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끄적끄적 몇 번 클릭을 했는데 이게 다음 날 우리 집 앞에 내 손에 현물로 박스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탁 변해갖고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게 우린 지금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하지만 되게 황당하고 우스운 상황인 거죠. 우리가 꿈을 꾸거나 상상을 했거나 가상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 현실로 현물화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온라인 공간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현실 세계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것을 탈경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흐려지거나 모호해지거나 아예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이렇게 온라인 세계, 인터넷 공간의 정보량, 소위 말해서 비트라 그러죠. 우리가 그 디지털을 세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 그러잖아요. 1비트, 2비트 할 때 그 비트. 그 비트 세계의 물리적 정보량이 우리 현실 세계의 정보량과 비슷해지는 시점 혹은 그걸 넘어서는 시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았지만 인터넷을 지금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쓰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지금 이 현실 물리 공간에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가상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에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 수없이 클릭했고 수없이 전화하셨고 수없이 카톡하셨고 수없이 이것저것 쇼핑 구경하고 여기저기 모든 흔적을 어디다가 많이 뿌리고 다녔을까요? 이 밖에 공간에 여러분들 휴지 한 장 버리지 않고 다녔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다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택시 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카드 갖다 대고 움직이고 카톡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쇼핑하려고 검색하고 또 코로나 끝나면 어디 여행 갈까 검색하고 다 했잖아요. 그 모든 여러분의 생각의 흔적마저도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공간, 디지털 세계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지어 생각의 정보마저도 생각의 흔적마저도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오죠. 과연 내가 물리적 현실 공간에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의 자취가 어디에 더 많이 남아 있는가? 가상 공간에 더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공간에, 온라인 공간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역전돼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보량이 아예 많아지면서 온라인 세계에 아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인 거죠. 아예 다른 세상, 우리 물리적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용이하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메타버스를 새로운 세상을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법계를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아예 메타버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인터넷 공간에, 온라인 공간에 말이죠. 여러분들 법학경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법학경 공부해 보신 적 없으세요?
법화경에 보면 화성유품이라는 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앞에 있는 환술로 이루어진 성, 캐스를 얘기합니다. 성에 들어가 이미 제도되었다는 생각으로 안오나여 피로함을 풀고 휴식 얻은 것을 알게 된 도사는 환술로 이루어진 성을 다시 없애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따라오라.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앞에 있던 큰 성은 그대들을 휴식하게 하려고 내가 환술로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하나의 비유로서 화성의 비유라는 그런 품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여기에도 보면 길을 떠난 그 상인들이 혹시나 다른 쪽으로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 도사가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을, 그 성이 멀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환술, 판타지의, 가상의, 허구의 그런 성을 보여줍니다. 그 무리들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도 가도 끝도 없고 가도 가도 보이지도 않고 이러다가 우리 사막에서 이러다가 죽겠지 하면서 죽음과 고통, 어떤 절망에 휘달리고 있는 그런 대중들로 하여금 다시 발심해서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그 진짜 우리가 가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일부러 방편으로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환술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발심하게 만들어주죠.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인용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바로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성의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루고 싶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싸이월드 아시나요? 싸이월드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뭔지 아는데 심지어는 다 너무 젊으신 분들이라서 모르시는 것 같다는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싸이월드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일 건데 어떤 교감하는데 그 회사가 망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실패했고 근데 그게 아마 어디 최근에 또 이수됐대요. 왜 이수됐는지 아세요?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어떻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메타버스 시대가 돼서 그때 폐기하고 문을 닫았던 사업이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시장에 내놓지 못해갖고 너무 빨리 그게 시작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와 기록과 음악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다 복원이 된대요. 복원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의 공간에다가 그 싸이월드를 그대로 옮겨간다는 구상인 거죠. 제가 기업 광고해 주는 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메타버스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업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그러한 형태의 소셜, 그러니까 서로 사회활동과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거기서는 마치 우리 현실 세계에서처럼요. 연예인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요. 거기서 팬 사인회도 열고요. 거기서 부동산도 사고 팔고요. 건물도 사고 팔고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보면. 네이버인가요? 거기서 만든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는 거기 가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상상이 갑니까? 깜짝 안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제페토라는 데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러블록스라는 미국 그 어린이들 게임 그 메타버스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 어린이들,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거기 들어가서 서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기도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그런 식의 자기만의 세계들을 구축하고 있죠. 근데 걔들이 거기서 앉아서 게임만 할까요? 그 회사가 그렇게 바본가요? 거기서 유명 연예인들 거기서 콘서트도 하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BTS도 최근 유명 그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서트도 하고요. 신곡 발표도 하고 심지어는 팬 사인회도 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세상인가요?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세상들이 이 사바세계 곳곳에 법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놀고 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가 그 똑같은 사바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메타버스는 여러분들 뭐 다 인터넷 지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의 편의상 메타는 메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서 또는 초월하는 또는 그런 어느 위에 있는 이런 뜻인데 이거랑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을 유니버스라 그러잖아요. 유니버스 우리 우주 세계라는 뜻을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월 세계 뭐 또는 뭐 우리가 가상 세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고치는 순간부터 이렇게 좀 뭔가가 느낌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메타버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보여드려서 누가 진짜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속으로. 저희 회사 맞춰도 좋습니다. 뭐 상품은 없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모르시겠나요? 응? 5번. 5번 나왔습니다. 또 6번. 예리하시네요. 또. 예. 또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아직 이 세상 계속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1번만 실제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못 맞추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 살기로 하죠. 그냥 뭐해서 메타버스에 들어가시면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걸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구분 안 갑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됐든 뭔가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과거처럼 유치한 형태의 애기들 장난감처럼 생긴 캐릭터가 아니라 자기 같은 또는 자기보다 더 근사하고 잘생긴 아닌 자기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저렇게 아바타로 구현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가서 만나고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못 알아봐요. 이게 진짜 사람인지 그건지. 지금 1번이에요, 1번. 여러분들 다 틀리죠. 한 분도 지금 1번을 못 맞췄잖아요. 그럴 테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에 오고 있고 더 웃긴 거는 제가 전제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이런 캐릭터, 아바타들을 보면서 헷갈릴 거라 그러죠. 거꾸로 반대로 이 물리세계에 제가 보일이잖아요. 저랑 똑같은 형태의 디지털 인간이 여기 제가 어떻죠? 오늘도 늦을 뻔했지만 가야산에서 바쁘거나 산에 눈이 내리면 오늘 우리 강연을 6개월 동안 했다 그렇죠? 못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에 눈이 내렸어요. 길이 얼었어요. 전 못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불광 미디어에서 한번 생각을 해냈어요. 디지털 미디어로 어떻게 합니까? 불광 미디어에서 홀로그램 보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3, 4년 전에 이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광석 씨, 가수 김광석 홀로그램으로 그게 한 3, 4년, 4, 5년 된 영상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다 뭐 훨씬 더 리얼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콘서트를 했어요. 장시간 동안. 돌아가신 고 김광석 씨를 무대에 일종의 환생시킨 거죠. 그건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외국에서는 그 마리아 칼라스죠. 그 유명한 가수. 마리아 칼라스 곡을 홀로그램으로 무대에 불러서 해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게 실제인지 디지털인지 구분 안 갑니다. 그럼 제가 못 오면 디지털 보이를 불러내서 심지어 제가 가야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설법해 이렇게 온라인 안 해도 돼요. 제가 안 해도.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지금 법문했던 데이터만 몇 초만 따면 돼요. 제 음성 이미 다 이렇게 녹음이 됐죠. 디지털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됐죠. 이것만 가지면 제가 오늘 주제만 전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홀로그램 또는 디지털 보일이 여기서 이 물리적 실제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법도 하고 강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볼 겁니다. 아니 몰라볼 게 아니, 내가 디지털이라는 걸 몰라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것도 못 맞췄잖아요. 근데 더 리얼하게 서 있는 나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공간, 온라인 공간, 가상 공간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돼 있고 이렇게 서로 화엄에서는 그걸 상즉 상입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멋있게 하는데 서로 관통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런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이 바로 우리 지금 테크놀로지의 기술에 의해서 바로 구현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 건가요? 가야산에 있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여기서 있는 디지털 휴먼이 나은가요? 최근에는 그러한 형태의 홀로그램이나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 이런 걸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모 은행에서 만들어낸 최근의 광고인데요. 디지털 휴먼이라는 거죠. 실제 인간 아닙니다. 근데 실제 인간보다 더 모든 게 뛰어나고 노래도 잘하고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 이건 돈이 안 들죠. 그죠? 스캔들 위험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연예인들은. 안 그런가요? 소속사에서 뭐 관리 못 해갖고 뭐 마약 스캔들이니 뭐니 뭐 그런 거 문제 없잖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럼 여러분들이 연예기획사 사장이라면 그 기분 맞춰가고 비율 맞춰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겠어요? 아니면 디지털 잘 만들어진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디지털 배우나 가수를 운영할까요? 그럼 어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분까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속 나가 난지 아니면 이 물리 세계 속 나가 난지 이게 서로 그 공간을 넘나들고 그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통찰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무아를 얘기했지만 결국 나라는 것, 우리 물리 공간에서 나라는 것, 현실 공간에서 나라고 집착하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또 내가 내라고 하면 또 내세우고 또 심지어 또 내가 내라서 스스로를 자기 혐오에 빠지고 싫어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한데 잘 보면 그 나라는 존재라는 게 결국 메타버스에서도 언제든지 또 두 번, 세 번 또 복제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그런 의미로서 무아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렇게 견고하게 집착하고 붙잡을 존재는 사실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 같은 종류는 언제든지 복제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마 혼란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을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따가 3강에서 따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시대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대량 복제 시대, 복제 가능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메타버스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조차도 복제될 수 있고 우리조차도 언제든지 흉내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섬뜩하고요. 어떻게 하면 뭐 활동을 자유롭게 했으니까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나라는 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젠 진짜 그냥 심심해서 템플스테이 갈 때마다 스님들이 화두 잡으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젠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누구인가 해갖고.
인터넷 싸이월드에서 뛰어놀고 있는 내가 낸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내가 낸지, 또 웃고 떠들고 화내고 하는 게 내가 낸지, 한번 지금은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히려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우리가 화두를 제대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다. 그런 시절 인연이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강에서 못했던 얘기들은요, 2강으로 넘겨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1강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강 마치겠습니다.